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 정태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게 회장님이라 부르시지만 제 인생의 시작은 그 어떤 화려함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깊은 산골, 가난한 농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 막내였던 저는 어린 시절 내내 형제들과 함께 논밭을 오가며 자랐지요. 봄이면 모내기를 했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추수를 도왔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일손이 부족한 집안 형편 때문에 책가방보다는 호미를 먼저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움의 기회를 놓쳤고 대학이라는 꿈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집을 떠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품에는 어머니가 싸주신 보따리 하나와 아버지가 쥐어주신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부산역에 내려서 처음 본 도시의 모습은 저에게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면 현장에 나가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옮겼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구부러지고 발바닥엔 물집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현장 막노동은 힘들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의 땀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성실함이 결국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35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반지하 방 한 칸,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직원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두 손과 성실함만이 전부였지요. 첫 번째 일감은 작은 주택 수리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벽을 고치고 지붕을 올리고 화장실을 손봤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주인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 사장님, 이렇게 정성껏 일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천금 같았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집, 두 집, 10집 부산 지역에서 제가 지은 집들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저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정태식이 짓는 집은 튼튼하다. 정태식은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 퍼져나갔지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는 어느새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건설업뿐 아니라 건자재, 인테리어, 부동산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차도 화려한 저택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곁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내는 저녁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태식 씨 보호자십니까?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십시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명품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고 무료 급식소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정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들 정우는 올해 35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성격도 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와 MBA까지 마쳤지만 제 곁을 떠나지 않고 회사 일을 돕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회사를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친구도 적고 연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학업에만 매진하며 살아온 탓에 세상 경험이 부족했지요. 회사 일은 잘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데? 사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냐? 선하경이라고 합니다. 해운대 명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명품 매장? 네. VIP 컨설턴트라고 하더군요. 부산에서 꽤 인지도 있는 매장이래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품 매장이라 화려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겠구나. 얼마나 만났느냐?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지합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기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니. 아버지로서 기쁘구나. 그런데 말이다. 결혼이란 게 생각보다 신중해야 하는 법이야. 그 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고?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나경 씨가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대요. 지금은 혼자 자립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니 저는 속으로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부모를 멀리하는 사람이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렇구나. 다음에 한번 데려오너라. 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구나. 네. 아버지 다음 주말에 모시고 오겠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바닷가에서 찍은 젊은 남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여자도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모습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이었습니다. 가방에는 큼지막한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고 선글라스도 신발도 심지어 머리핀까지도 비싼 브랜드 제품인 듯 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표정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참 꾸미는 걸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 나경 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명품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트렌드에도 민감하고요 활달하고 당당한 성격이라 저는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겉모습이 너무 화려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에서는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온 제 직감은 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순진합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모릅니다.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론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정우가 아니라 정우의 재산을 보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호구로 보는 건 아닐까? 새벽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예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본성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사도우미 미선 씨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미선 씨, 내가 입던 낡은 옷 중에 가장 허름한 걸로 하나 꺼내 주시게. 미선 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라도 아니네, 그냥 좀 필요해서. 그래서 미선 씨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옷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현장에서 입던 작업복과 낡은 셔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낡은 남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옷깃은 해지고 색은 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주름이 잔뜩 잡혀 있고 무릎 부분엔 작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구두도 일부러 닦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오래된 운동화를 신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꼭 폐지 줍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머리도 빗지 않고 손으로만 몇 번 넘겨서 더욱 허름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차림으로 나가시려고요? 미선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하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혹시 어디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품 매장에 가보려고. 네, 회장님께서 명품 매장을요? 그래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해서. 미선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모셔온 분이라 제 성격을 잘 아시거든요. 집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리라. 명품을 파는 사람이 과연 사람도 명품처럼 대하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지 확인하리라.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모습을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이 차림으로 명품 매장에 간다고 하니 의아했겠지요. 할아버지, 정말 명품 매장 맞으세요? 그렇네, 거기 물건값이 엄청 비싼데요. 구경만 하려고 하네. 기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거렸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든 젊은이들, 고급 양복을 입은 신사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들, 그 사이에서 제 모습은 확실히 이질적이었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운동화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품관은 3층에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말입니다. 3층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에 여러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매장 입구에 선화경 VIP 컨설턴트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로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따뜻한 조명 아래 가방과 지갑, 벨트 등이 유리 진열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비싼 물건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여자 직원 2명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선아경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더 화려했습니다. 새까만 긴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짙은 화장에 붉은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는데 손목엔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 손님에게 가방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참 달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저는 조용히 매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가방 하나에 2,800만 원이라니. 제가 젊은 시절 1년 동안 벌던 돈이 이 가방 하나 값이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조심스럽게 선아경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손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낡은 옷, 먼지 묻은 신발, 빗지 않은 머리를 보는 그 눈빛에서 저는 명확히 느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봤습니다. 이 가방 좀 보고 싶은데 얼마나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제품은 2,800만 원입니다. 2,800만 원이라 참 비싸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사나 봅니다. 선아경은 대답 대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가격대가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특별한 고객층을 위한 제품이거든요. 특별한 고객층, 그 말 속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죽은 왜 이렇게 얇아 보이죠? 튼튼한 건가요? 특수 처리된 최고급 가죽입니다. 보시는 눈이 있으시다면 일반 제품과 다르다는 걸 아실 텐데요. 보시는 눈이 있으시다면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를 무식한 사람 취급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지갑은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지갑 하나에 말이죠?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때 그녀가 슬쩍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저를 지켜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구나. 경비원이 슬금슬금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큰 덩치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손님, 저희 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 카드 있으신가요? 선아경이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회원 카드는 없는데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른 고객 예약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장 안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손님, 제가 출구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손은 제 팔을 잡을 듯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매장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향해 선아경과 다른 직원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롱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서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아직 단정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태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도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고, 피곤해서 그랬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노렸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도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요. 3층 푸드코트에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선아경이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푸드코트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녀들 근처 테이블로 옮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국물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아경 일행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샐러드와 파스타를 주문하고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봤어? 완전 웃겼어. 선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 폐지 줍는 것처럼 생긴 사람? 명품 매장에 왜 온 거야? 그러니까 가방값 듣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2,800만 원이라니까. 세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나경아, 너 요즘 남자친구 있다며? 재벌이라고? 응, 건설회사 회장 아들이야. 곧 결혼할 거야. 대박. 그럼 너도 이제 재벌 부인 되는 거네? 당연하지. 시집 가면 이런 데서 일 안 해도 되고 매일 명품 사고 놀면 되는 거야. 와, 부럽다. 근데 시아버지는 어때? 그냥 꼰대 같은 노인네일 것 같은데 뭐. 돈만 많으면 되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저를 꼰대 같은 노인네라니. 그때 저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밥 그릇을 들고 그녀들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아경의 바로 뒷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국물이 튀었습니다. 선아경의 하얀 블라우스에 붉은 국물이 튀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뭐야? 선아경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세탁비 드리겠습니다. 세탁비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명품이에요, 명품. 할아버지가 평생 일해도 못 사는 옷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무슨 보상?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짜증나네. 이런 데는 왜 와요? 여기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 올 때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경아, 그만해. 실수한 거잖아. 옆에 있던 동료가 말렸지만 선아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즘 노인네들 진짜 예의가 없어. 조심성도 없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제 정체를 밝히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선아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재수 없어. 옷 다 버렸잖아. 푸드코트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다. 아니,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정우가 선아경을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원에 나가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호미를 들고 텃밭을 가꾸는 척했습니다. 미선 씨에게는 미리 부탁해뒀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시거든 저는 정원사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 정말 그러셔야 하나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흙을 만졌습니다. 나경아, 여기 테라스에서 잠깐 기다려줘.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금방 받고 올게. 응, 알았어. 정우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선아경은 혼자 테라스에 남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오늘도 온몸이 명품이었습니다. 가방, 신발, 시계, 선글라스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아경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집안일이랑 정원 관리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작네요. 재벌이라고 들었는데 의외예요. 뭐, 규모는 좀 아쉽지만 미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도 완전 올드하고 다 낡았네요. 저 나무 가구들 좀 보세요. 몇십 년 된 거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셔서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들어오면 다 바꿔야겠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저 테라스도 촌스럽고 저 나뭇가지들도 너무 우거졌고 현관문도 낡았고 선아경은 마치 이미 집주인이라도 된 듯 이것저것 지적했습니다. 젊은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 완전히 바꿀 거예요. 모던하게, 럭셔리하게. 그때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아경은 차를 마시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선아경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일하고 있지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원사시구나. 선아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요, 할아버지. 혹시라도 우리 아버님 앞에서는 저 아는 척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오해라니요? 제가 이 집의 사모님이 될 사람인데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처신 잘하세요. 나중에 잘리고 싶지 않으면. 처신 잘하라니. 잘리고 싶지 않으면이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고 저는 곧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아, 그리고 명품 매장에서도 저 못 봤던 걸로 해주세요. 괜히 귀찮게 만들지 말고요. 그때였습니다. 수민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경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 오빠, 언제 온 거야? 방금 왔어. 그런데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응? 아버지, 무슨 소리야? 정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민 씨,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선아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아버님이셨어요? 선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우 아버지일세.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아경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자네가 여태껏 보여준 행동, 그게 바로 자네의 본 모습이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미안하지만 나는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겠구나. 아버지,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선아경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명품 매장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나? 제가 허름하게 입었다고 무시했지. 경비원을 불러 쫓아냈지. 그게 자네의 본심이야.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푸드코트에서는 제 옷에 국물이 튀었다고 평생 못 산다는 옷이라고 했지. 노인네가 이런데 왜 오냐고 했지. 그것도 몰라서 그랬나? 선아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라스에서는 저더러 처신 잘하라고, 잘리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그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가? 아버님, 자네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명품을 걸친 사람은 존중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깔봐. 그게 자네의 가치관이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네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야. 진짜 명품은 말이지,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비싼 옷은 그저 겉을 꾸밀 뿐이지 빈속을 채워주지는 못해. 아버님, 제발. 내 아들 정우는 착한 아이야. 순진하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아이지. 그런 아이를 자네가 이용한 거야. 돈 때문에, 편한 삶을 위해서. 선아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이 여자와의 결혼은 안 된다. 아버지가 허락할 수 없다.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정우 오빠. 선아경이 정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진짜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잠깐 실수한 거야.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민 씨, 미안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사람이랑은 함께할 수 없어. 그게 다 오해야.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가 아니야.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아. 넌 나한테도 명품 자랑, 돈 이야기만 했잖아.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어.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선 씨, 제가 가사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손님을 배웅해 드려라. 알겠습니다. 미선 씨가 선아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시죠. 아니야, 난 안 가. 정우 오빠, 제발. 선아경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선아경은 마지막까지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저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아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잘 깨달았구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말이야. 명품을 걸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지.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잘못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니까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76이 되었고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정우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거래처를 공정하게 대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정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김미래라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우 씨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무얼 존경하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게 큰 회사를 일궈내셨다면서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여전히 검소하게 사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선아경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정우가 자네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구만. 저야말로 정우 씨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작은 예식장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축하했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신랑도 검은 양복 대신 전통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정우 부부는 제 옆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제게 아침 인사를 하러 옵니다.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그래, 잘 먹었다. 자네도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제가 해드려야죠. 며느리는 제게 명품 대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선물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씁니다. 그게 더 값지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고 밥을 담습니다. 거기 오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그분들의 주름진 손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땀 흘려 일하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제는 급식소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구부정한 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밥 드세요. 고맙습니다. 젊은 양반이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시다니 기특하구만. 젊다니요. 저도 76입니다. 아니, 그런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돈 많은 양반들은 이런데 안 오는데 말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옛날엔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압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드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명품이란 비싼 가방이나 옷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의 품격입니다. 따뜻한 마음, 진실한 태도, 겸손한 자세, 그것이 진짜 명품입니다. 선하경이 만약 그날 저를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명품을 걸친 사람만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요즘 세상은 겉모습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SNS에는 명품 자랑, 부자 자랑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명품 뒤에 진짜 내용이 있습니까? 그 화려함 뒤에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70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때 만난 인부들은 가난했지만 서로 도왔습니다. 점심을 나눠 먹고 힘든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품이 없었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 제가 부자가 된 후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명품을 걸치고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비어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 없는 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 없는 명품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정우가 가끔 물어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행복하지. 좋은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건강도 있고 도울 사람도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지. 며칠 전에는 손주 소식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봄이면 저도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단다. 돈이 많은 부자와 마음이 넉넉한 부자. 할아버지는 내가 후자가 되길 바란다. 명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명품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을 보지 말거라. 옷이 아니라 마음을, 재산이 아니라 품격을 보거라. 그것이 할아버지가 평생을 살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란다. 오늘도 저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기르고 고추를 따냅니다. 명품 가방보다 텃밭 채소가 더 소중합니다. 비싼 레스토랑보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값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인생의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빛난다는 것을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명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따뜻한 손길 속에, 진실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76회를 살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진짜 명품은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으로 빛납니다.